안녕하십니까. 국어교사 박효근입니다. 오늘은 10월 전국연합학력평가 독서 문제 중에 27번부터 30번까지의 문제, 지문으로는 인장하중에 관련된 지문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 지문과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원래대로 간다면 지문의 내용을 먼저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문제를 보다 보면 지문의 내용들에 대해서 좀 정리할 것들이 생기고요. 그리고 지문의 주요 개념들을 문제에서 다루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문제를 중심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27번 문제입니다. 27번 문제를 보면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내용일치 문항의 전형적인 문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용일치 문항의 전형적인 문두, 또 다른 것이 있다면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혹은 윗글을 바탕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식의 내용들이 나올 텐데요. 윗글을 이해한 내용은 윗글의 내용과 동일해야 될 겁니다. 일치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방법을 활용하는 게 가장 정확할 거다라고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하는데요. 제시문을 읽는 중에 문단별로 끊어 보시면서 각 답항의 내용을 검토해 보시면 가장 정확하게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경우에는 제시문을 한 번 읽었을 때 관련된 문항들을 다 풀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시간도 조금씩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단부터 한번 같이 화면을 띄우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을 보면 구조물은 부제를 바탕으로 구성되는데 하고 쭉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들을 읽어보는 거죠. 읽어보고 다시 27번으로 와서 1번부터 5번까지 쭉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보입니다. 첫 번째 문단의 두 번째 줄에 보면 구조물은 하중에 의해 파손되어 영구적으로 변형될 수 있으므로 구조물을 설계할 때는 부제의 가해질 하중과 부제의 허용 하중을 계산해야 한다 라고 하는 내용이 27번 2번에 구조물을 설계할 때는 부재의 가해질 하중과 허용 하중을 계산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연결이 되는 게 보일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단을 본다면 두 번째 문단 좀 내용이 긴데요. 이 내용들을 쭉 읽어 나가신 후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을 읽기 전에 다시 27번의 1번부터 5번까지를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보입니다. 두 번째 줄에 보면 수직하중은 부재를 수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과 부재를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말하며 이를 각각 압축하중과 인장하중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4번에 수직하중은 부재의 단면에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으로 압축하중과 인장하중으로 구분된다라고 하는 얘기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 하나 더 볼 수 있는 게 그 다음 줄에 보면 일반적으로 부재는 압축하중보다 인장하중에 더 취약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구조물을 설계할 때 인장하중에 대한 허용하중은 중요한 요소로 다뤄진다라고 얘기했는데 27번에 5번 부재는 인장하중보다 압축하중에 취약한 경우가 많으므로 인장하중은 구조물 설계 시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틀린 부분이 있는 거죠. 인장하중에 더 취약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늘리는 힘에 더 취약하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5번 선지에선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두 번째 문단을 읽어 나가면 이 답이 확인이 됩니다. 수업 때 하는 얘기지만 이럴 경우에는 이제 27번 문제는 나머지 지문을 읽으면서는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정확하게 틀린 부분을 확인했으니까요. 이래서 시간을 좀 아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이고요. 오늘은 각각 선지에 대한 내용들을 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단입니다. 세 번째 문단을 보면 인장시험이라고 하는 단어에 네모칸이 쳐져 있습니다. 요거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지문을 읽다가 지문에 뭔가 표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표시와 관련돼서 문항이 있을 거고요. 그 문항을 풀 순간이 됐다. 읽으면서 풀 때 그런 점들을 좀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장시험에 대한 얘기는 이따 다음 문제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세 번째 문단의 내용이 긴데요. 인장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지금 특히 연강의 인장시험을 가정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탄성 구간, 소성 변형 구간, 변형 경화 구간, 네킹 구간으로 이 변형률과의 관계, 응력과 변형률과의 관계가 나타난다는 걸 얘기를 하고요. 각 구간의 특징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것도 나중에 문제가 돼 있죠. 자, 이 내용들을 갖고 이제 확인을 해보면 되는 건데 여기요. 12번째 줄 가운데 부분입니다. 가운데 보면 탄성의 정도는 탄성 계수로 나타낸다 라고 해놓고 탄성 계수는 재료마다 다른 고유값으로 탄성 계수가 작은 재료일수록 탄성이 크다 라고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 얘기가 27번의 3번 탄성 계수는 재료마다 다른 고유한 값이며 탄성 계수가 작은 재료일수록 탄성이 크다라고 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겁니다.
다음으로 가보죠. 네 번째 문단입니다. 네 번째 문단의 내용을 보면 이처럼 연강의 인장 시험에서는 해놓고 연강의 인장 시험에 대한 얘기를 정리를 하면서 연성 재료와 취성 재료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가운데 취성 재료의 예로 들었던 게 유리를 예로 들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27번 1번. 유리는 탄성 구간을 넘어서는 인장하중이 가해졌을 때 거의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예,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에 보면 유리는 대표적인 취성 재료로 연성이 거의 없어서 탄성 구간을 넘어서는 인장하중이 가해졌을 때 거의 늘어나지 않고 파단되어 영구적 변형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지금 27번 문제를 풀어가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읽으면서 풀 경우에는, 예, 좀 더 빠르게 이 문제를 털어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출제자들은 충분히 그런 것들을 인지하고 여러분들이 문제에 대해 느낄 부담들을 조절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가보죠. 28번 문제입니다. 보기는 인장시험에 대해 학생이 정리한 내용이다. A부터 E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인장시험이 네모칸이 세 번째 문단에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 나온 내용은요, 인장시험에 대해서 정리한 얘기니까 기본적으로는, 예, 세 번째 문단에 있는 내용들을 갖고 여기서 풀어가는 게 맞을 겁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그 글의 구조상 봤을 때요, 세 번째 문단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를 바로 세 번째 문단에서 시작하진 않습니다. 앞에서 넌지시 다음 문단에서 얘기할 것들을 얘기해 놓고 넘어가는 경우, 그러니까 두 번째 문단에서 세 번째 문단에 나와야 될 것들을 미리 얘기하면서 넘어가는 것들, 예, 그 문단과 문단을 연결 지어주는 요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특히 이런 부분이요. 자, 1번 같은 경우에 A라고 해놓고 지금 시험의 목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인장 시험의 목적을 물어봤는데 이건 세 번째 문단에 있지 않고 두 번째 문단에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의 밑에서부터 일곱 번째 줄에 보면 허용 응력은 부재의 안전을 위해 부재에 허용되는 응력의 최대값으로 인장하중에 대한 허용 응력을 구할 때에는 부재를 구성하는 재료의 다양한 물리적 성질을 파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인장 시험을 시행한다. 인장 시험의 목적이 나오는 거죠. 다양한 물리적 성질을 파악한다. 이게 확인이 될 거고요. 예, 나머지 내용들은 다 세 번째 문단에서 나올 겁니다. 특히 탄성 구간, 소성 변형 구간, 변형 경화 구간, 그리고 네킹 구간으로 각각 나눠서 구간별의 특징을 정리한다 했으니까요. 세 번째 문단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 내용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일단 이 부분이요. 지금 이 구간은 재료의 탄성이 작용하는 구간이므로 라고 얘기했는데 위에를 보면 탄성 구간입니다. 탄성 구간에 대한 설명인데, 만약 이 구간에서 시편에 가해진 인장하중을 제거한다고 가정하면 시편은 탄성에 의해 원래의 길이로 되돌아가게 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28번에 2번이 지금 확인이 되는 게 보일 거고요. 마찬가지 이 색깔로 지금 표시한 부분들을 보면 이 부분은 소성 변형 구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소성 변형 구간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시편은 탄성을 잃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하나 보이고요. 밑으로 내려오면 소성 변형 구간에서는 시편의 변형률이 급격하게 증가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3번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탄성을 잃으며 시편의 변형률은 급격하게 증가한다. 자, 그 다음에 변형 경화 구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부분은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특히 이 부분을 보시면 이 구간에서는 응력이 증가함에 따라 시편의 변형률이 증가하고 응력이 계속 증가하여 극한 응력을 넘으면 네킹 구간에 진입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4번에 보면 응력이 증가하여 연강 시편에 파단 현상이 발생한다 라고 얘기했는데, 파단 현상, 예, 지금 소송 변형 구간의 설명에서는 나오지 않고요. 네킹 구간에 진입한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 부분 마지막을 보면 네킹 구간에서는 시편의 변형률이 계속 증가하다가 시편이 완전히 끊어지는 파단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이 정강 시편에 파단 현상이 발생한다는 건 네킹 구간에 대한 설명, 그리고 마찬가지로 5번에 대한 것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28번의 것들을 하나씩 확인할 수 있었던 거고요. 4번이 네킹 구간에 대한 설명으로 변형경과 구간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틀린 부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28번 문제 풀시면 되고요. 넘어갑니다. 29번,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이 문두는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실게요. 가장 적절한 걸 고르라고 하는 문항은 사실은 어렵게 풀어간다면은 나머지 것이 다 틀렸다라고 하는 걸 확인해서 하나 맞는 거를 찾아가는 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출제진들이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장 적절한 거를 찾기 위한 단서를 분명히 줍니다. 그리고 그 단서는 문두에서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좀 볼게요. 그냥 기억은 안전계수가 클수록 허용 능력은 낮아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일단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십니다. 기억과 1번부터 5번까지의 관계를 이해를 해보자고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1번부터 5번까지는 결국 기억의 이유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억은 뭐가 될까요? 기억은 1번부터 5번까지의 결론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문두가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걸 찾으라고 했고 1번부터 5번까지 그 중에 하나가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합니다. 그럼 그것은 기억의 이유가 되는 거고 그러면 기억은 그 녀석의 결론인 거죠. 이유니까요. 그래서 이 관계를 바꿔서 결론이란 단어에 맞게 본다면 이 말로 바꿔볼 수 있는 거죠. 기억의 전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문항들이 29번과 같은 문항들이 문두를 바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바꿉니다. 기억의 전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니면 기억의 근거로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근거가 나오게 되는 것들도 이런 맥락입니다. 전제와 결론을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꿔보죠. 전제를 원인으로 놓는다면 결론은 결과가 됩니다. 그러면 원인을 전제를 근거로 생각을 한다면 결론과 결과는 주장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이 내용들 간의 관계는 어때야 될까요? 그러니까 전제, 원인, 근거의 내용과 결론, 결과, 주장의 내용은 어때야 될까요?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하고 다니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어떨까요? 누군가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차은우가 잘생겼다? 라고 주장을 한다고 합시다. 차은우가 잘생겼다라고 하는 거는 주장이 아니라 사실이라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주장이라고 보자고요. 어떤 누군가의 생각이니까. 그러면 차은우가 잘생겼다라고 하는 그 주장을 위해서 근거를 제시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차은우가 신은 신발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차은우는 잘생겼다라고 얘기하면 근거가 상당히 약한 근거가 되겠죠. 제대로 된 근거가 된다라고 한다면 차은우의 잘생긴 얼굴을 보여주면서 얘기를 해야 그래 차은우가 잘생겼지 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근거와 주장의 내용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일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흥민이 축구를 잘해 라고 주장을 하는데 손흥민이 축구를 잘하는 장면이 아니라 손흥민이 경기장에서 세레모니 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잘하는 거다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손흥민이 골을 넣고 패스를 해서 어시스트를 하고 이런 장면들을 보여주면서 얘기를 해야 손흥민이 잘생겼답니다. 손흥민이 축구를 잘한다라고 하는 그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죠. 결국 이 얘기입니다. 일치하는 내용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걸 찾아야 되는데요. 그 기억의 이유는 결국에 기억의 내용과 일치하는 걸 찾아야 됩니다. 그럼 기억의 내용이 뭐죠? 라고 하는 걸 보면 안전계수가 클수록 허용 능력은 낮아진다라는 얘기인데요. 이 얘기는 안전계수와 허용 능력의 관계를 얘기하는 그 부분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1번부터 5번까지 선지에서는 안전계수와 허용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여러분한테 힌트가 될 수 있는 거죠. 안전계수, 안전계수, 허용능력, 안전계수. 그러니까 안전계수와 허용능력의 관계를 보여줘야 되니까 3번하고 5번이 될 가능성이 좀 많죠. 물론 항복능력이나 극항능력도 필요합니다. 이 앞에서 봤지만 허용응력이라고 하는 걸 계산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때 항복응력과 극한응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부분도 필요하기는 해요. 이렇게 가보죠. 기억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럼 기억의 내용과 일치를 해야 돼요. 그럼 기억을 포함하고 있는 문단의 내용 속에서 그 기억의 내용들이 나오게 된 근거들이 있을 거고요. 그것들을 생각을 해보신다면 여기가 힌트가 됩니다. 세 번째 줄에 보면 일반적으로 연성재료는 항복응력을, 취성재료는 극한응력을 각각 안전계수로 나누어 허용응력을 구한다. 안전계수와 허용응력의 관계가 나오는 거죠. 연성재료는 항복응력을, 취성재료는 극한응력을 안전계수로 나누어서 허용응력을 구합니다. 따라서 다섯 번째 문단의 세 번째 줄에 대해서 얘기했던 내용과 같은 내용을 하는 3번 허용응력은 항복응력이나 극한응력을 안전계수로 나눈 값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답이 되는 게 보이는 거죠. 자, 이건 논리적인 방법으로 풀어가는 겁니다. 논리적인 방법으로 풀어갔던 이유는 뭐냐면 말씀드렸던 대로 기억의 이유는 기억을 포함하고 있는 그 문단의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을 찾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논리적인 이런 과정들을 생각을 했고요. 그냥 결과적으로는 단 하나 기억의 이유는 기억을 포함하고 있는 문단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 혹은 그 글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찾아야 된다. 일치하는 내용을 찾아야 된다. 계속 해주고 있는 거는 이겁니다. 이 비문학에서 독서 지문에서 나와 있는 문제들은 결국엔 일치 불일치의 문제로 풀어갈 수 있는 것들이란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문제도 이렇게 풀어가시면 되고요. 다음 문제 가봅니다. 30번 문제입니다. 보기는 윗글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학습 자료의 일부이다.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보기에 뭐 항복 응력은 극한 응력이 뭐 연성재료 A, 추성재료 B, 근데 기억에는 A를, 니은에는 B를, 자, 요 내용들 다 이해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야, 연성재료 A를 중심으로 본다면 연성재료 A는 항복 응력이 140, 극한 응력이 150, 부재 기억의 제작에 A를 쓰고요. 안전계수는 2를 사용한답니다. 그래서 허용 응력은 70이고 단면의 면적은 10, 그리고 허용 하중은 700. 이 관계가 어떻게 된 건가? 지문 속에 나왔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면요, 이 표가 이해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죠. 자, 연성재료는 허용응력을 계산할 때 항복응력을 안전계수로 나눈다라고 했던 게 5번째 문단의 3번째 줄, 좀 전에 봤던 29번 문제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40을 안전계수로, 항복응력 140을 안전계수 2로 나누면 70이 되니까 그래서 허용응력이 70인 거고요. 또 하나. 5번째 문단 밑에서부터 3번째 줄에 또 나왔던 건데요. 허용하중은 허용응력 곱하기 단면의 면적이래요. 그러면 허용응력이 70으로 보여졌으니까 단면의 면적 10을 곱해서 허용하중이 결국엔 700이 되는구나. 이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요게 보셔야 돼. 요게 보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번엔 추성제로 중심으로 가본다면, 자, 추성제로 B를 중심으로 보면 항복응력이 뚜렷하지 않고, 요거 추성제로의 특징이었습니다. 극한항력이 100인 추성제로 B는 부재 니은의 제작에 쓰고요. 안전계수 2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추성제로도 허용응력을 구하려면 극한항력, 얘는 달랐죠. 추성제로는 극한항력, 연성제로는 항복응력. 극한응력을 안전계수 2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100을 2로 나누니까 50이 된 거고요. 허용응력 50에 단면의 면적을 곱해야 되겠죠. 허용하중을 구하려면. 그래서 마찬가지로 구해보면 50에 5를 곱하니까 250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요게 보이셔야 되고요. 요걸 가지고 이제 답항에서 활용하게 될 겁니다. 자, 답항을 같이 한번 봐봅니다. 1번을 보면 기억은 니은보다 부재에 허용되는 하중의 최대값이 크게 설정되어 있군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에서 요게 보이셔야 돼요. 부재에 허용되는 하중의 최대값은 첫 번째 문단 네 번째 줄에서 허용 하중의 의미로 정의하면서 풀어줬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건데요. 수업 때도 간혹가다 얘기를 하는 건데 수능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 말 바꾸는 겁니다. 여기에 위치에 사실은 이렇게 얘기했으면 끝나는 거였어요. 기억은 니은보다 허용하중이 크게 설계되어 있군. 그럼 너무 쉬운 거죠. 그러니까 그 개념을 바꿔서 활용하는 겁니다. 요 부분을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예, 지금 보죠. 기억은 허용하중이 700이었고요. 니은은 허용하중 25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쉽게 확인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말을 바꿔놔서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들어 놓은, 한 번 더 확인하게 만들어 놓은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번은 이렇게 맞는 거 확인이 됐고요. 2번 가봅니다. 기억과 니은의 허용 능력을 구하기 위해 A는 항복 능력을, B는 극한 능력을 안전계수로 나누었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5번째 문단 3번째 줄에서 얘기했던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A는 연성재료는 허용응력을 구하면 항복응력 나누기 안전계수, B는 추성재료, 허용응력을 구할 때 극한응력 나누기 안전계수. 이게 확인이 되면 되는 거죠. 이건 아까도 확인했던 거지만 맞는 얘기고요. 그러면 3번으로 가봅니다. 3번 보시면 기억은 예상되는 인장하중에 의한 응력이 A의 항복 응력보다 작으므로 기억의 결정구조 및 원자의 결합 상태에 변형이 생기지 않겠군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 3번 선지를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함정에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냐면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예상되는 인장하중에 의한 응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장하중을 물어본 게 아니라요, 응력을 물어봤습니다. 요게 두 번째 문단 8번째 줄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인장하중에 대한 응력이 어떻게 구하는 거냐라고 하면 인장하중을 단면의 면적으로 나눴을 때 그 인장하중에 대한 응력을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상되는 인장하중 300, 거기에 단면의 면적을 나누면 이것이 인장하중에 의한 응력이 되는 거죠. 30입니다. 그러면 A의 항복 응력이 얼마인가 봤더니 얘는 140이에요. 이거보다 작으므로 기억의 결정 구조 및 원자의 결합 상태에 변형이 생기지 않겠군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변형 구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변형률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했던 세 번째 문단에서 각각 구간을 나눠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때 구간을 나눠서 설명할 때 결정 구조 및 원자의 결합 상태에 변형이 생기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소송 변형 구간인가 아마 그랬을 건데요. 그 부분이
시작되는 지점이 항복응력을 넘어가면서부터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복응력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이쪽까지 안 넘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확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문단 밑에서부터 10번째 줄 이 부분에요. 항복응력이 시작되는 구간이 바로 소송 변형 구간에 시작되는 부분이니까 결정구조 및 원자의 결합상태 변형이 생기지 않겠군 확인이 될 겁니다. 4번을 보시면 4번은 니은은 단면의 면적을 변경하지 않고 재료를 A로 교체하면, 자, 니은은 원래 B를 써요. 취성재료 B를 쓰는데 이걸 연성재료 A로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허용하중이 인장하중보다 작아짐으로 안전을 담보할 수 없겠군. 바꿔보면 되겠죠. 자, 연성재료 A로 교체를 합니다. 그러면 허용응력은 항복응력 나누기 안전계수, 연성재료니까요. 그러면 140 나누기 2가 되니까 70이 허용응력이 되는 거고요. 그럼 허용하중은 허용응력을 단면의 면적으로 곱해야 되니까 70 곱하기 5가 돼서 350. 그럼 이것이 인장하중보다 작아짐으로 안전을 담보할 수 없겠군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인장하중은 300, 허용하중은 350. 틀렸죠. 350이 더 큰 거죠. 허용하중이 더 큽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됐던 겁니다. 자, 5번까지 확인해 보시고요. 기억과 니은의 가해질 인장하중이 예상보다 2배로 커질 경우 기억은 니은과 달리 단면의 면적을 늘리지 않더라도 영구적 변형이 일어나지 않겠군 했습니다. 기억과 니은의 가해질 인장하중은 현재 300이라고 단위는 빼고 하겠습니다. 300이라고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예상보다 2배로 커진다 했으니까 60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억은 니은과 달리 단면의 면적을 늘리지 않더라도 영구적 변형이 일어나지 않겠군. 자, 비교해보면 기억은 700이었고요. 허용하중이. 그 다음에 니은은 250이었습니다. 그럼 허용하중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은 맞아요. 단면의 면적을 늘리지 않더라도 영구적 변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니은은 단면의 면적이 늘려놔야 되겠죠. 허용하중이 작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를 풀어가면서 이 지문에 대한 내용도 같이 정리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혹시 지문에 대한 다른 정리들이 필요하다면 시간을 들여서 지문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정리해보시고 개념별로 내용별로 한번 잘 다듬어보고 요약해보는 그런 학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